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악산, 백두그룹 회장 백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손자를 그리워하며 매년 찾던 이곳에서 그는 차가운 눈 위에 쓰러졌죠.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때 눈보라를 뚫고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 강산이라는 이름의 밀렵군 백산. 그의 왼팔의 흉터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3살배기 손자의 상처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백두그룹 본사 72층 회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백사는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을 닫고 혼자가 되는 순간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백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볼은 통통했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준혁아. 백산의 목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손자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귓가를 찢는 비명소리,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아이. 내가 살아만 있다면. 백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그는 또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을 모았습니다. 8시가 되자 비서실장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55살의 김 실장은 백산을 40년 가까이 보좌해온 측근이었어요. 그는 회장의 표정만 봐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설악산 등반 일정 취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기예보에 오후부터 폭설이라고 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매년 이맘때 며느리 묘소에 가야 해. 수진이한테 약속한 거니까. 하지만 회장님 연세를 생각하시면 괜찮아. 경호원들도 데려가고. 백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회장은 누가 뭐라 해도 설악산에 갔으니까요. 10시 설악산 입구에 검은색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백산과 김 실장 그리고 경호원 2명이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백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입구에서 산림보호 레인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부터 기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전까지는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등산로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바위는 미끄러웠어요. 백사는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죠. 2시간을 걸어 오후 12시 드디어 며느리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묘비 앞에서 백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경호원들과 김 실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사는 가방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미안해. 준혁이를 아직도 찾지 못했어. 백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30년이 지났어. 준혁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33이겠지. 내가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가. 백사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이마로 전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잃은 그날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백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김 실장을 돌아봤어요. 가자. 하산을 시작한 건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한지우의 경고가 맞아떨어졌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졌죠. 회장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경호원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심하게 내렸어요. 시야가 10m도 채 안 되었습니다. 앞서가던 경호원 한 명이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뎠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 저기 바위 밑으로 대피하시죠. 김 실장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큰 바위가 처마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일행은 서둘러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산이 고개를 들자 눈덩어리들이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사태였죠. 회장님, 피하십시오. 경호원이 백산을 밀쳤습니다. 백산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어요. 눈덩어리들이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은 반대편으로 피했고 백산은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회장님, 김 실장의 외침이 들렸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했습니다. 백산은 눈 속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넘어지면서 어디를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체온이 빠르게 떨어졌죠. 김 실장, 어디 있어? 백산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백산은 바위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백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얀 눈밭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는 며느리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살배기 손자 준혁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백사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사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눈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은 눈보라에 붉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남자가 백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백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업을게요. 여기 있다간 얼어 죽어요. 남자는 백산을 등에 업었습니다. 백산은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남자는 눈보라를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산을 오른 사람처럼 말이죠. 30분쯤 걸었을까요? 남자는 나무와 바위로 만들어진 작은 산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눈보라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산막 안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난로가 있었고
벽에는 밀렵 도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남자는 백산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젖은 외투를 벗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남자는 자신의 마른 옷을 백산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백산을 감싸 주었어요. 백산은 이빨을 떨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산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남자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곧 따뜻한 열기가 산막 안을 채웠어요. 남자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더니 생강차를 만들어 백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 녹이는데 좋아요. 백산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입에 댔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막은 분명 오래된 것 같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 은신처예요. 눈보라 피할 때 쓰는 곳이에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백산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 단단해 보이는 턱선, 그리고 깊은 눈빛. 산에서 오래 산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강산이요. 강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백산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강산. 산처럼 강하다는 뜻일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백산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이 젊은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폭설 속에서 혼자 산에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강산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산막을 채웠어요. 백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강산의 팔을 봤습니다. 소매가 거친 왼팔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백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강산이 산막 문을 열자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 펼쳐졌어요. 백산은 담요를 개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등산로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강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백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산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눈매가 유난히 깊었고 콧날은 날카로웠어요. 백산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산이요. 강산. 백산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강산. 산처럼 강하고 단단한 이름이었어요. 강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산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강산은 배낭을 메고 앞장섰습니다. 백산은 그의 뒤를 따라 산막을 나섰어요.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백산은 어젯밤 본 화상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왼팔 안쪽,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길쭉한 흉터. 30년 전 그날 차 안에서 커피가 쏟아져 새살배기 준혁의 팔에 남았던 바로 그 모양이었어요. 설마. 백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준혁이라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손자를 이렇게 만난 거라면,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등산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백산의 모습을 본 김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이 청년이 구해줬어. 백산이 강산을 가리켰습니다. 김 실장은 강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강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백산은 강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강산 씨,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강산은 손을 흔들며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산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눈 덮인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가는 강산의 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 같았습니다. 차에 오른 백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백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강산이라는 청년 신원조사해줘. 조용히.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백산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산막에서 강산이 쓴 컵을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컵 가장자리에는 강산의 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DNA 검사기관에 보내줘.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극비로.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백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화상 흉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강산이 잠든 사이 백산은 조심스럽게 그의 목 뒤를 확인했었어요. 그곳에는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바로 그 점이었죠. 백두그룹 본사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백산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30년 전 준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백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강산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눈매, 콧날, 입모양.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모습은 며느리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준혁이가 살아있는 걸까? 백산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흘 후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원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백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강산의 사진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증 사진이었습니다. 강산 33살. 주민등록상 본명도 강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 기록이 없었어요. 병원 출생 증명서도 친부모 정보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정학이라는 사람이 입양 신고를 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정학의 사진이 나왔어요. 57살의 거친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이정학은 전과 사범 밀렵군입니다. 30년 전부터 강산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백산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이라고? 그럼 교통사고 시점이잖아. 네, 회장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산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정학이라는 사람, 당시 어디 살았어? 강원도 인제군 산간 지역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백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교통사고가 난 곳은 강원도 산간도로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3살배기 준혁은 사라졌어요. 경찰은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산속으로 튕겨나갔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신을 찾을 수 없었죠. 만약 이정학이 그날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준혁을 발견했다면 백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백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도연이에게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간 후 백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빗길을 달리던 차, 갑자기 뛰어든 사슴, 미끄러진 바퀴, 그리고 굉음과 함께 일어난 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옆 카시트에 앉아있던 준혁은 사라졌어요. 백사는 그날 이후 모든 걸 동원해 손자를 찾았습니다. 경찰,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순간 운명처럼 강산을 만난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 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에 한 줄의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85에서 90% 추정. 조부 손자 관계 가능성 높음. 최종 확정을 위해 추가 정밀 검사 필요. 백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85에서 90%. 백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높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100%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백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강산을 회사로 불러 산림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는 걸로 해.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두고 봐야 해. 그리고 정밀 검사를 위해 다시 샘플이 필요해. 김 실장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혼자 남은 백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준혁의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아, 정말 내가 맞니?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거니? 백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강산은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강산 씨? 저는 백두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산림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산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서울 시내 번호였어요. 저요?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소 제공, 산림 교육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강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끄는 강산은 산막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고요했어요. 33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정학이 그를 키웠고 산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정학은 빚이 2천만 원이나 있었고 강산은 그 빚을 갚고 싶었어요. 500만 원이면 4개월이면 빚을 갚을 수 있어. 강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정학이 산막을 찾아왔습니다. 57살의 이정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야, 강산아.
백두그룹에서 연락 왔다며? 네, 아저씨.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학은 소주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돈 많은 놈들은 다 이유가 있어. 조심해. 그래도 아저씨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이정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근데 조심해. 재벌들은 무서운 놈들이야.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사는 생전 처음 정장을 입고 백두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72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는 구름이 비쳤습니다. 강사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로비에서 김 실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산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강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산 씨 모시고 왔습니다. 백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강산을 향해 걸어왔어요. 어서 와요, 강산 씨.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백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백산은 잠시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산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당신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강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차 한잔하죠. 백사는 강산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김 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백사는 강산에게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강산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셨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백사는 강산을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모습, 손을 움직이는 방식, 눈을 깜빡이는 습관.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강산 씨, 가족은 없나요? 백산의 질문에 강산은 잠시 멈췄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정학 아저씨가 키워줬어요. 이정학? 네, 산에서 밀렵 하시는 분이에요. 아저씨가 저한테 산 생활 다 가르쳐 줬죠. 백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럼 어릴 때 기억은? 없어요. 제일 오래된 기억이 5살쯤인데 그것도 흐릿해요. 강사는 왼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소매 밑으로 화상 흉터가 살짝 보였어요. 백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흉터는? 강산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이정학 아저씨 말로는 불에 댄 자국이라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백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 흉터, 30년 전 차 안에서 쏟아진 커피가 만든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강산 씨, 혹시 목 뒤에 점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백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대화를 나눈 후 강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네, 김 실장이 모든 걸 안내해 줄 겁니다. 강산이 회장실을 나간 후 백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저 커피잔. 조심해서 회수해. 백사는 강산이 사용한 커피잔을 가리켰습니다.
DNA 검사 기관에 보내. 이번엔 정밀 검사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는 동안 백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설악산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발 준혁이어야 해. 백산의 중얼거림이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백두그룹 인턴 사무실에서는 백민석이 복도를 지나가는 강산을 목격했습니다. 22살의 백민석은 할아버지 백산의 이복 동생 백도진의 아들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백민석은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온 신입 컨설턴트래.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던데. 백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사람? 그것도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을? 저녁 백민석은 아버지 백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늘 이상한 사람을 회사에 데려왔어요. 이상한 사람? 48살의 백도진은 전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강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산림 컨설턴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엄청 챙겨주신대요. 백도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강산? 누구야 그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직접 회장실로 부르셨대요. 백도진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 백도연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백민석이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이 강산이라는 사람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 과장, 백도진이 측근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산이라는 직원 신원 조사해봐. 조용히. 알겠습니다, 전무님. 사흘 후 박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강산 33살. 밀렵군 이정학이 30년 전 입양했습니다. 출생 기록 불명이고요. 백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그때가 조카 백준혁이 실종된 시점이잖아.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백산 회장님께서 설악산 조난 당시 강산에게 구조됐다고 합니다. 백도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형님이 강산을 준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백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산이 정말 백준혁이라면 형 백도연에게 직계 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백두그룹은 준혁에게 갈 것이고 자신의 아들 백민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였습니다. 안 돼. 백도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날 밤 백도진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서자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형 백도연은 적자였고 자신은 후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백사는 늘 형만 챙겼고 자신은 항상 2등이었어요. 하지만 형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도진은 참았어요. 결국 회사는 자신의 아들 백민석이 물려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준혁이 돌아온다고? 30년 만에? 절대 그럴 순 없어. 백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에는 여러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호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정학. 강산을 키운 밀렵군. 백도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려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일단 지켜보자. 백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사는 매일 아침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기다렸어요. DNA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강사는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산림 보호에 관한 자료를 읽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장은 불편했고 사무실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사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지우가 서 있었어요. 설악산에서 눈보라를 경고했던 그 레인저였습니다. 지우 씨, 왜 여기에? 회사랑 협업건으로 왔어요. 근데 강산 씨가 여기서 일한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죠. 한지우는 강산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회사 생활 괜찮으세요? 솔직히 어색해요. 전 산이 더 편한데.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산이 좋은걸요. 다음에 같이 등산 갈래요? 강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백사는 설악산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과 경호원 2명이 동행했어요. 별장은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백사는 이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아왔어요. 별장에 도착한 백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자 따뜻한 열기가 퍼졌어요. 그는 며느리 이수진의 사진 액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준혁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백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백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 당장 가져와.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김 실장이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백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4%, 조부 손자 관계 확정, 백산과 강산은 생물학적 조손관계 명확함. 종이가 백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내가 맞구나. 백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김 실장도 눈가를 붉혔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백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김 실장은 조용히 물러나 백산을 혼자 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백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김 실장, 준혁을 여기로 불러. 오늘 저녁 6시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5시 강산은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산 씨, 회장님께서 설악산 별장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별장이요?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답니다. 차량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설악산 별장 앞에 섰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백산이 나왔습니다. 백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어서 와요, 강산 씨. 아니, 이제 본명으로 불러도 될까요? 강산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으로 들어와요. 긴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거실로 들어간 강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강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그는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강산 씨, 당신의 본명은 백준혁입니다. 내 손자예요. 강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산을 바라봤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강산이에요. 이정학 아저씨가 30년 전 교통사고 기억나요? 당신 왼팔 화상 흉터. 그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뜨거운 커피에 대인 상처예요. 백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 3살배기 준혁의 사진, 며느리 이수진의 사진이었어요. 이게 당신이에요. 3살 때 모습. 강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 보세요. 백사는 며느리 이수진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수진이에요. 사고로 돌아가셨죠? 강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장가. 준혁아, 우리 아가. 강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제 꿈에. 맞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준혁아라고 부르던 기억, 당신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강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백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못 찾아서. 이정학 아저씨는요? 그 사람은 왜 저를? 그건 아직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내 손자라는 거예요. 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3년 동안 자신은 강산이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준혁이라니? 천천히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가족의 품으로. 백사는 강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아버지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살의 백도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부르셔? 백도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강산을 봤어요. 도연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백도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누구지 알아? 백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백준혁? 백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백사는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백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글씨를 읽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정말 내가? 백도연은 강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강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정말 내가 맞니? 강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백도연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강산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백도연은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산도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백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실장도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별장박 숲속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민석이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별장으로 강산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백민석은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백산이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강산이 백준혁? 큰아버지 아들? 백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백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강산이 큰아버지 아들이래요. 할아버지가 DNA 검사까지 했대요. 전화 너머 백도진은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확실해? 네, 제 눈으로 봤어요. DNA 검사 결과가 99.94%래요. 백도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알았다. 당장 돌아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민석은 별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울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백도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젠장. 백도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돌아왔다고? 99.94%? 백도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정학의 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준혁, 넌 사라져야 해. 백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도진은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어젯밤 백민석에게서 들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강산이 백준혁이라니. 백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하늘은 흐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정학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백도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비서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 어제 회장님 동선 파악됐어? 네, 전무님. 설악산 별장에 가셨습니다. 강산 씨와 부회장님을 부르셨고요. 그 후로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신다고 합니다. 백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시 이사회? 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답니다. 백도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임시 이사회라는 건 준혁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전에 손을 써야 해. 백도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정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정학 씨? 누구세요? 백도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키운 강산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백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빚 2천만 원 있죠?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20억 드리죠. 20억? 이정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입니다. 현금으로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백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산을 없애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정학 씨, 들리세요? 강산을 없애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강산이 사라져야 해요. 영원히. 이정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20억입니다. 당신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이정학은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죠? 내일 계약금 5억 먼저 드리죠. 확인하시고 일 끝나면 나머지 15억. 이정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강사는 지금 설악산 별장에 있어요. 설악산 별장? 네, 위치 보내드리죠. 그리고 백도진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백산 회장도 함께 처리하세요. 이정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까지요? 둘 다 없어져야 일이 깔끔해져요. 20억 잊지 마세요. 백도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백도진의 머릿속에 아버지 백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나는 항상 서자였고 형은 적자였어. 이제 내 차례야. 백도진은 컴퓨터를 켜고 비밀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5억 원을 이체할 준비를 했어요. 같은 시각 강원도 산속 오두막에서 이정학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전화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20억. 이정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57살이었어요. 평생을 산에서 밀렵하며 살았고 빚에 쪼들렸습니다. 20억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산을 죽이라고? 이정학은 오두막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어린 강산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시 강산은 5살이었고 이정학은 27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는 산에서 밀렵을 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갔어요. 차는 뒤집혀 있었고 여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옆 풀숲에서 울고 있는 3살배기 아이를 발견했죠. 왼팔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이정학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귀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강사는 그의 아들이 됐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정학은 강산에게 산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사냥하는 법, 덧 놓는 법, 생존하는 법. 강산은 이정학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억. 이정학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양심과 탐욕이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5억 원. 확인하세요. 이정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억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진짜네. 이정학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걸었어요. 조피디? 나야.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학?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일감 하나 있어. 돈 되는 일. 얼마나? 2억. 조피디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장난 아닌데? 무슨 일인데? 설악산에서 사람 둘 처리하는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너 제정신이야? 2억이야. 현금으로. 조피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두식도 데려갈게. 셋이서 하자. 알았어. 이번 주말 설악산 별장. 이정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산아, 미안하다. 이정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악산 별장에서는 백산, 백도현, 준혁 3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산은 준혁에게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있었지. 준혁은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전 어머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백도연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내일 임시 이사회에서 내 정체를 공식 발표할 거야. 임시 이사회요? 그래.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넌 백두그룹의 후계자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백산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한지우가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백산이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어요. 준혁 씨. 한지우는 준혁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 씨,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께서 초대하셨어요. 준혁 씨 가족 만나보고 싶다고. 백산이 한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우 씨. 우리 준혁이 많이 도와주셨죠?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도움받은 게 더 많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산은 한지우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우 씨, 우리 준혁이랑 자주 만나나요? 한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끔 등산 같이 가요. 백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혁아. 식사 후 준혁과 한지우는 별장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한지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준혁 씨랑 함께 있는 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산 아래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학, 조피디, 최두식이었어요. 저기가 별장이다. 이정학이 쌍안경으로 별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경호원 몇 명이야? 조피디가 물었습니다. 2명. 별관에 있어. 심대. 최두식이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검은색 권총이었어요. 언제 들어가? 이정학은 별장을 바라봤습니다. 테라스에 준혁과 한지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내일 저녁, 준혁이 혼자 있을 때 이정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아? 조피디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해야 할 일이야. 이정학은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백도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학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저녁 7시. 준비 완료. 백도진은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나. 백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설악산 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별장 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백산, 백도연, 준혁, 한지우 네 사람은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경호원 2명은 별관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이사회 정말 괜찮을까요?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산은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오후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백산이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한지우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어요. 김 실장, 무슨 일이야? 백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별관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백산과 한지우를 테이블 뒤로 밀었어요. 엎드리세요.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실로 걸어 들어오며 총을 사방에 겨눴습니다. 모두 손들어.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산, 백도현, 준혁, 한지우 4사람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당신들 누구요? 백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준혁을 향해 총을 겨눴어요. 준혁은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리더 남자가 복면을 벗었습니다. 이정학이었어요. 미안하다 강산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저씨 왜? 20억 때문이야. 미안하지만 넌 죽어야 해. 이정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든 손은 준혁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어요. 백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0억? 누가 당신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피디가 백산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셔야 해요. 이정학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준혁을 향한 총구가 흔들림 없이 정확했어요. 강산아 아니 백준혁? 편하게 보내줄게. 바로 그 순간 백산이 준혁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백산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도현도 달려왔어요. 아버님. 한지우는 재빨리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산에서 살아온 야생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그는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었습니다. 테이블이 방패가 되어 조피디를 향해 날아갔어요. 조피디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준혁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조피디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으려 했어요. 2사람은 바닥에서 뒹굴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준혁은 조피디의 손목을 비틀어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조피디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조피디가 쓰러졌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어요. 최두식이 준혁에게 총을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가 의자를 던져 그의 팔을 쳤어요. 총알이 천장으로 빗나갔습니다. 준혁이 최두식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탕! 최두식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정학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꼼짝 마.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총구가 이정학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이정학은 총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강산아. 입 닥쳐요. 준혁의 외침이 별장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상당했던 김 실장이 경호원 1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범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쓰러진 백산에게 달려갔습니다. 백산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백산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준혁아,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백도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를 수 없었어요. 119, 빨리. 김 실장이 휴대폰을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설악산 백산 회장 별장입니다. 총격 사건 발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 지역이라 구급차가 못 갑니다. 헬기를 보내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준혁은 백산의 어깨를 눌러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
버티세요. 제발. 백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할아버지는 강해.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계속 백산의 어깨를 눌렀어요. 한지우는 담요를 가져와 백산을 덮어줬습니다. 백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장 앞 공터에 응급 헬기가 착륙했어요. 의료진이 뛰어내려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은 재빨리 백산을 들것에 실었어요.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백도연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갈게요. 준혁도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한지우가 따라오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저었어요. 지우 씨는 여기서 경찰 기다려줘요. 설명해야 할 게 많아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 문이 닫히고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헬기는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헬기 안에서 의료진은 백산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백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준혁아. 네, 할아버지. 살아서 다행이야. 백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지킬게요. 이제 다시는 할아버지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게요. 백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심박수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헬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1시간 후 헬기는 서울대학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백산을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옮겼어요. 총상 환자, 왼쪽 어깨 관통상, 출혈 심각. 의사들이 백산을 둘러쌌습니다. 준혁과 백도연은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백산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준혁과 백도연은 수술실 문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에는 아직 할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제발 살아계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님은 강하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백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강태식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백준혁 씨? 제가 이 사건 담당 형사 강태식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범인들이 누구죠? 이정학과 공범 2명입니다. 이정학? 당신 양아버지 아닌가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범행 동기가 뭡니까? 누군가 20억을 줬대요. 저랑 할아버지를 죽이라고.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억?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일 거예요. 강태식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정학을 신문하겠습니다. 강태식이 돌아간 후 준혁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준혁과 백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주요 혈관을 비껴갔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2, 3일은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백산이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백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준혁은 그 작은 움직임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백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혁과 백도연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어요. 같은 시각 서울 백도진의 자택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두그룹 백산 회장 설악산 별장에서 총격당해 백도진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실패했어? 백민석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백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백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학 체포됨. 곧 추적당할 것. 백도진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어요. 끝났어. 백도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정학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강태식이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이정학, 누가 20억을 줬어? 이정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 다 확인할 거야. 순순히 말해. 이정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태식은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어요. 계좌 추적 시작했어. 5억 원 입금 기록 있더라. 누구 계좌야? 이정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익명 계좌였어요. 익명이라도 출처 추적 가능해. 시간 문제야. 강태식은 조사실을 나와 금융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님, 추적 완료했습니다. 금융조사팀 직원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강태식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5억 원 출처 페이퍼 컴퍼니 3단계 거쳤지만 최종 출처는 백도진 전무개인 비자금 계좌입니다. 백도진? 백산 회장 동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정학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백도진 전무비서 박철수 명의 폰이랑 연결됐습니다. 강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체포영장 신청하자. 오후 2시 백두그룹 본사 전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백도진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태식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백도진 전무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백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말도 안 돼. 5억 원 계좌 이체 기록, 통화 기록 다 있어요. 순순히 따라오시죠. 경찰이 백도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도진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왜?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백도진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회사 직원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곧 언론에 포착됐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백두그룹 백도진 전무, 형, 백산 회장 살해, 교사 혐의 체포.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뉴스를 보던 준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백도진 삼촌이? 백도연이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 이럴 줄은.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의식 회복하셨습니다. 준혁과 백도연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백산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 백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산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아? 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백도연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범인들은? 백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다 잡혔어요. 그리고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백산이 재촉했어요. 그리고 백도진 삼촌이 배우였어요. 백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도진이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백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내 잘못이야. 도진이를 차별했어. 백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도진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백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마.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이틀 후 백도연은 백도진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비서 박철수를 불러 신문했어요. 박 과장, 전무님 지시받은 거 다 말해.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전화 연결만. 다 알아. 통화 녹음 파일 제출해.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어요. 백도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억 줄게. 강산과 백산 제거해. 이정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믿죠? 계약금 5억 입금했어. 확인해. 백도연은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였어요. 이걸로 도진이는 끝이야. 백도연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태식 형사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구속영장 신청 가능합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백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모두 일치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백도진은 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그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일주일 후 백산은 퇴원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건강은 회복됐어요. 회장님, 집에서 좀 더 쉬시는 게. 김 실장이 말했지만 백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로 가자. 해야 할 일이 있어. 백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진 15명이 전원 참석했어요. 백산이 붕대를 감은 채 입장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백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 2가지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산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백도진 전무를 즉시 이사직에서 해임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백산이 계속 말했어요. 백도진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백산이 2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둘째, 30년 전 실종됐던 제 손자 백준혁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산이 손짓하자 준혁이 입장했어요. 준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DNA 검사 결과 99.94%로 확정됐습니다. 오늘부터 백준혁을 백두그룹 이사 겸 전략기획실 부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백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30년 만에 손자를 찾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백도진 전무와 관련 있습니까? 백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백도진은 제 손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백준혁 씨는 후계자입니까?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략기획실 부실장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에는 백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패를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들어왔어요. 준혁 씨, 축하해요. 준혁은 한지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한지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백도진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전무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백도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최소 15년, 최대 20년입니다. 백도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사는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준혁아.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산도 그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아니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백사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산림보호 사업이요. 30년 동안 산에서 살면서 자연 파괴를 많이 봤어요. 회사 돈으로 설악산 보호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백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100억 예산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백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혁아, 내가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준혁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백도진과 이정학의 1심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산, 백도현, 준혁 세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피고인 백도진. 판사가 백도진을 불렀습니다. 백도진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었어요. 3개월 사이 그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도진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벌금 50억 원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백도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억울해. 난 피해자야. 백도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다음 피고인 이정학. 이정학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이정학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이정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범 조피디와 최두식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 확정, 퇴정. 백도진은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형 백도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 백도진이 소리쳤지만 백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도진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온 백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진아, 미안하다. 준혁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백도현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앞만 보시죠. 일주일 후 백사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백도진과 면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백도진이 앉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형을 바라봤어요. 형님, 왜 오셨어요? 백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진아, 미안하다. 백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차별했어. 내 어머니가 후처라고, 너를 서자라고 무시했지. 백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형으로서 미안하다. 백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18년 후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 다시 형제로 시작하자. 백도진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백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건강해라, 도진아.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백산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진짜 앞만 보자. 백두그룹 본사로 돌아온 백사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백준혁 부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직 제가 내 능력을 봤어. 산림보호재단도 성공적으로 시작했고 자격 충분해. 이사들이 찬성표를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백도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준혁아. 준혁은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준혁은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설악산 정상이었어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거예요? 한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준 곳이에요. 그렇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지우 씨.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해 줄래요? 평생 곁에 있어 줄래요? 한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네. 준혁이 일어나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키스했어요. 이틀 후 백두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백준혁 부사장, 한지우 레인저와 약혼.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재벌 3세, 산림 레인저와 사랑 결실. 백사는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김 실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준혁은 회사에서 산림보호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100억 원 예산으로 설악산 보호재단을 설립했어요. 밀렵 근절, 산림복원,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도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준혁 씨, 이 나무들 다 심은 거예요? 네, 500그루예요. 앞으로 5000그루 더 심을 거예요. 한지우는 준혁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멋있어요. 준혁이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숲을 걸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설악산 자락 야외 예식장이었어요. 여기서 결혼식 하고 싶었어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니까. 백사는 야외 예식장을 둘러보며 만족했습니다. 좋지. 자연 속 결혼식.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초대됐어요. 백두그룹 임직원, 산림청 동료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혁은 거울 앞에서 턱시도를 매만졌습니다. 백도연이 들어와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긴장되니? 네, 아버지. 백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해라, 준혁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식장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백상과 백도연이 양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세 사람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부 한지우가 순백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어왔어요. 준혁은 한지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지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단상에 오른 한지우가 준혁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준혁과 한지우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백사는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회장님,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래. 준혁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혁과 한지우는 며느리 이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백상과 백도연도 함께했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헌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3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자주 나오셨어요. 준혁아 하고 부르시던 목소리 잊지 않았어요. 한지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 잘 모시겠습니다. 백사는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잘 컸어. 내가 지켜줬구나.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묘소를 나와 예식장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3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백산, 백도연, 준혁, 한지우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백산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족이 완성됐구나.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백사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신혼여행은 설악산 일주 트레킹이었습니다. 준혁과 한지우는 일주일 동안 산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역시 우린 산이 좋아. 한지우가 텐트를 치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자. 응.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한지우가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준혁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산림보호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밀렵 근절 프로그램 성과 보고 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네, 부사장님. 직원들이 나간 후 백산이 준혁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준혁아. 할아버지, 앉으세요. 백산은 소파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회사가 정말 달라졌어. 주가도 올랐고 직원들 사기도 높아졌어.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사실이야. 백사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너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어?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준비하자.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지우가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 씨, 얘기 좀 해요. 준혁은 한지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응, 8주래요. 준혁은 한지우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지우도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다음 날 준혁은 백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증손주 생겼어요. 백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증손주라고? 준혁아, 정말? 네, 내년 봄에 태어난대요. 백산은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고맙다, 하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구나. 김 실장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백두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백준혁 부사장 부부, 첫 자녀 임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백두그룹 4세대 탄생 예고. 직원들도 모두 축하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한껏 들떠 있었어요. 한지우는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지우 씨,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전 건강해요. 하지만 준혁은 한지우가 계단을 오르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항상 곁에서 챙겼어요. 9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새벽 한지우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아기가. 준혁은 급히 병원으로 한지우를 데려갔습니다. 백상과 백도연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우 씨, 힘내. 준혁이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우는 힘을 쏟아 아기를 낳았어요.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준혁에게 안겨줬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우리 아들. 한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백하준. 할아버지의 백, 준혁이의 준, 봄아. 좋아요. 백상과 백도연이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백산은 증손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하준아. 백산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잘생겼다. 준혁이 닮았어. 백도연도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준혁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퇴원 후 준혁의 가족은 집에서 조리원을 보냈습니다. 백사는 매일 증손자를 보러 왔어요. 하준아, 할아버지야. 백산이 아기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 하준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봐, 웃었어. 백산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준혁과 한지우도 웃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돌을 맞았어요. 돌잔치는 백두그룹 본사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하준이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잡이 순서였어요. 하준아, 뭘 잡을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손을 뻗어 책을 잡았어요. 오, 책?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증손자야. 돌잔치가 끝난 후 백사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일 설악산 가자. 설악산이요? 응. 가족 모두 함께. 다음 날 백산, 백도현, 준혁, 한지우, 하준이 5명은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백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은 하준이를 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2시간을 걸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백사는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준혁이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새 시작이에요. 백산이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5명은 정상에서 단체 포옹을 했습니다. 해가 떠올라 그들을 비췄어요. 백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봐. 준혁이가 이렇게 잘 컸어. 그리고 우리 증손자도 생겼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백사는 바람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백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백산의 목소리가 설악산에 울렸습니다. 1년 후 백두그룹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준혁의 산림보호 사업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았어요. 부사장님, 유엔에서 환경상 수상하신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엔에서요? 네, 산림보호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준혁은 백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엔 환경상 받는데요. 백산은 손자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준혁아. 수상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준혁, 한지우, 백산, 백도연 4사람이 함께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준혁의 수상 소감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귀국 후 백사는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준혁아.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열어봐. 준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두그룹 회장 임명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난 이제 은퇴할 거야. 회사는 내가 이끌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백사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준비됐어. 3년 동안 지켜봤어. 넌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백사는 은퇴를 선언했고 준혁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백준혁 신임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전체 임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준혁은 연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사는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취임 후 준혁은 회사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어요. 백두그룹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준혁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4살이 됐어요. 아빠, 저기 새. 하준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아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새야. 한지우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다시 불러 있었어요. 준혁 씨, 이번엔 딸일까요? 딸이면 좋겠어. 한 달 후, 한지우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백하은이었어요. 우리 딸. 준혁이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는 증손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준이, 하은이. 잘생긴 오빠의 예쁜 동생까지. 완벽해.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백사는 82살이 됐어요. 어느 날 백사는 온 가족을 설악산 별장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백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 백산, 백도현, 준혁, 한지우, 하준이, 하은이 6명이 모였습니다. 백사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준혁이를 다시 만났어. 기적 같은 일이었지. 백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함께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준혁도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셔서. 아니야.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거야. 6명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저녁 식사 후 백사는 준혁과 단둘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준혁아, 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 백사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잘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제 난 안심하고 쉴 수 있어. 할아버지, 아직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백산이 웃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증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은 설악산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괜찮아. 이 길 수십 번 왔어. 하준이와 하은이는 앞서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그래, 간다. 3시간을 걸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백사는 정상에서 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준혁이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백산이 하준이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가족의 미래야. 6명은 정상에서 단체 포옹을 했습니다. 해가 떠올라 그들을 환하게 비췄어요. 백사는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 고마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백사는 바람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백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백산의 목소리가 설악산에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6명의 가족을 비추며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설악산 정상, 떠오르는 해, 그리고 함께 포옹한 가족.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의 기적, 그리고 영원한 가족. 음악이 흐르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백사는 85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할아버지.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어? 백산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이 조문을 왔어요. 준혁은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두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백사는 며느리 이수진 옆에 묻혔습니다. 설악산 자락이었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은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백두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준이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16살의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준혁은 가족을 이끌고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백산과 이수진의 묘소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해요. 준혁은 묘비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하준이와 하은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온 가족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네 사람은 일출을 기다렸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하준이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시작됐지.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분이셨어. 그리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셨지.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준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어. 네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혁은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잘하고 있어, 준혁아. 준혁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사랑해요. 화면이 천천히 줌아웃하며 설악산 전경을 비췄습니다. 떠오르는 해, 산 정상의 네 사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산맥. 자막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 사랑도 영원하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